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끔찍한 사건들이 대단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흉악한 사건도 많죠. 오늘은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그리고 또 사체 손괴 사건입니다. 이 살인, 사체 손괴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겠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원인, 배경,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무려 34년 동안 함께 부부 관계를 이어온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했는데 2013년 9월 초순이에요. 피해자 아내는 당시 56세였습니다.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용서했어요. 아내가 용서를 빌었고 또 앞으로 시골에 가서 함께 살자, 또 여행도 하면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용서한 건데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 약간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그 후에 병원에 가서 같이 영양제 주사 맞자라든지 언니네 집에 그 돌배를 담근 술을 가져다 주자, 뭐 이런 함께 이것저것 하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결국 한 달 반쯤 지난 2013년 10월 28일 밤 11시입니다. 집이 서울 강북구예요. 이들 부부의 집에서 함께 TV를 봤습니다. 거실에서. 그래서 왜 너 내 약속을 안 지키냐. 내가 너 이렇게 내 말 다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용서해 준 건데 왜 말을 안 듣냐. 그러다가 말다툼이 생긴 거죠. 결국 아내가 화를 내면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죽여버리자. 살인을 마음먹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베란다에 있던 망치, 건설 현장에서 쓰는 그 망치예요. 그리고 또 공업용 커터를 가지고 안방으로 가가지고 자고 있던 아내의 목에 흉기를, 이제 칼을 들이대면서 이대로 못 산다, 차라리 그냥 같이 죽자, 나가 죽자,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반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공업용 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습니다. 판결문에는 수회 때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합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살해한 거죠. 그런데 글로 표현하면은 망치로 수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잔인했어요. 건설 현장용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살해했다. 범행 수법이, 그리고 또 내용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극단적이다. 대단히 여러 번 아주 힘껏 내리쳐서 살해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인데요. 그 후에 사체 손괴, 사체를 훼손했습니다. 절단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건의 그런 토막살인, 사체 손괴, 절단, 훼손 사건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사건은 그런 건 아니고요. 범행의 동기와 배경, 그리고 살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투영돼요. 이게 뭐냐면 살해한 직후에 공업용 커터칼도 있었잖아요. 이걸로 쓰러져서 사망한 아내의 음부를 여러 번 난도질합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수회 난도질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범행을 범한 50대 남편입니다. 자, 판결문을 보면은요, 징역 17년형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또 범행 도구로 쓰인 건설 현장용 망치 1개, 또 손잡이가 빨간색인 커터칼 1개 다 몰수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라라고 했는데 전자발찌는 재범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피고인 측은 난 재범 우려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여러 증거, 그리고 또 청구 전 조사서 기재를 보면은 이 사건 범행 수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히 지나치게 잔인하고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또 음부를 칼로 난자, 폭력성과 왜곡된 성향을 그대로 표출했다. 또 독선적인 사고가 보이고요.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채 타인에 대한 적의, 그리고 공격적인 충동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견이 나왔어요. 검사한 결과. 그리고 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입니다. 이걸 검사해봤더니 재범 위험성은 10점, 중간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PCR 검사가 있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이거 역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범 위험성은 중간이다. 여기에 더해서 행동 통제력 부족, 그리고 충동성이 보였다. 이게 중요한 위험 요소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범을 할지 말지 이걸 판단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잖아요.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부부간의 살인 사건이잖아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가해자인 아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의 자녀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유족들, 자녀들이 어떤 입장이냐, 엄벌해주세요, 저 용서 못합니다, 사형시켜주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아니면 사정은 이러이러하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실수했는데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선처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랑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용서해 주세요.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도 함께 잘하겠습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진행을 보겠는데요. 몰수된 게 있자고 그랬잖아요. 아까 망치하고 커터칼, 이거는 범행 도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검사는 그 외에도 더 몰수해야 될 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뭐냐면 노란색 커터칼 하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손잡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커터칼이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다른 손잡이 빨간색 커터칼 1개 역시 몰수해야 된다. 범죄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이거는 아니야. 물론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 그리고 또 사체 성괴, 음부 난도질, 대단히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커터칼 2개를 더 몰수하냐 마냐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게 됩니다. 커터칼 하나까지 따지게 되는 건데요. 법원이 그럼 이 2개의 커터칼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범행 도구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거는 자살용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남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그렇게 결과를 내지 못하고 붙잡히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커터칼 2개는 몰수, 2개는 몰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그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살해하고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체포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이미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가죠. 2013년 9월 초순이면 언제냐?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유서를 작성했던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양형 요소에 고려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 피고인 남편 도대체 뭘 주장했느냐? 안 죽였다? 아니죠. 죽인 건 명확한 거고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심신미약이죠. 당시 내가 적응장애 상태였다. 그리고 9월 초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배신감, 분노감, 적개감 등의 정신자세가 있었다. 그런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즉 심신미약에서 죽었기 때문에 형을 좀 감경해달라 라고 하는 주장인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은 다음에 정신감정 했거든요. 그 정신감정서 기재를 보면은요, 적응장애는 있어요. 그리고 9월에 외도 알게 된 다음에 배신감, 분노감, 적대감, 정신증상 보인다? 맞아요. 그건 맞지만 그때 상황을 볼 때 의식이 명료해. 기억도 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신병적인 사고 내용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 감정을 한 담당 의사도 이거는 특이한 정신병적 증세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신경증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병이다, 질병이다,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소견을 의사 역시 보여줬고 법원도 그에 따른 것이죠. 특히 수사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술들을 사리에 맞게 했어요. 게다가 재판도 받았잖아요. 판사가 직접 물어보고 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다. 정상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다. 결국 심신미약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형량이죠. 권고형의 범위는 다 계산해봤더니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입니다. 그중에 징역 17년형을 판사는 선택했는데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망치로 머리 등을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했다. 그리고 공업용 커터칼로 음부를 난도질해서 사체를 손괴했다. 잔인한 범행 수법.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적인 중대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유서를 썼잖아요. 유서를 미리 썼다는 얘기는 뭐냐? 나 죽어도 돼. 나 혼자 죽을 거야. 다만 그 전에 내가 죽이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오래전부터 피해자, 즉 아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즉 내 말 다 듣기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하니까 용서해줬다. 하지만 그때도 유서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죽이기로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살해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외도 사실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살해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시도하기도 했다. 잘못을 현재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이런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죠? 전과죠. 전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절도예요. 절도. 그리고 아주 예전입니다. 30년 전입니다. 81년 8월 6일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다음에 전과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유리하게 작용된 것이고요. 결국 징역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남편이 항소해서 2심으로 갔는데
2심에서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무겁습니다. 17년형.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또 아니 10년 동안 전자발찌라니요. 저에게 재범 우려가 뭐가 있습니까? 저 다시 안 해요. 라고 했습니다만 항소심 법원은 아니 1심 판결 후에 새롭게 청장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1심 17년 타당하다. 그리고 또 재범 위험성 다 들어보니까 있다라고 봐서 이 남편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50대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4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살인과 잔인한 이런 음부 난도질, 사체 손괴로 끝났고요. 가족들 역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도 대단히 많다. 우리가 알아야 피할 수 있다. 누구든 즉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도 언제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나 자신 또는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